2006년 7월 4일 새벽 2시를 막 넘긴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성산대교 교각 아래로 차량 통행이 끊이지 않는 배로 옆에 풀이 무성한 배수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택시기사가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소변이 급했던 겁니다. 풀숲을 헤치고 배수로 쪽으로 다가가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마네킹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였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습니다. 두 팔은 가슴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양쪽 다리는 벌어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듯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 하나 없었습니다. 때리거나 싸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발바닥까지 깨끗하게 씻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에 끈으로 졸린 자국이 두 줄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 이 여자는 23번째 생일을 맞아 친구와 웃으며 건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보고 싶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6년 봄 전라북도에서 한 여자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김모 씨, 23살. 대학을 갓 졸업한 그녀의 가방 안에는 공무원 시험 교재 몇 권과 부모님이 쥐어준 생활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작은 자취방에서 동생과 둘이 살게 된 김모 씨는 상경한 첫날부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모 씨의 하루는 판에 박힌 듯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교재를 펴고 밤늦게까지 문제를 풀고 잠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놀러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외박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모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휴대폰을 정지시킨 겁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공부 흐름이 끊기는 게 싫었던 거죠. 공부에 방해되는 건 뭐든 치워버리겠다는 23살다운 무모하고도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그렇게 세상과의 끈을 하나씩 스스로 잘라내고 있던 김모 씨에게 7월 2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 이모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울에서 만나자고요. 석 달 동안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김모 씨로서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만났습니다. 2006년 여름의 홍대 거리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지만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골목마다 흘러넘치는 건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가 반가웠습니다. 전라북도 고향 이야기, 서울 생활 이야기, 취업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언니, 서울 와서 한 번도 안 놀았어? 진짜? 이모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김모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폰도 꺼놨어. 공부할 때 자꾸 울리니까 신경 쓰여서. 아, 그래서 연락이 안 됐구나. 나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미안. 오늘은 그거 다 잊고 그냥 마시자. 김모 씨는 그날따라 평소와 달랐습니다.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니었는데 잔이 빌 때마다 스스로 채웠습니다. 석 달 동안 눌러왔던 외로움이 친구 앞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씨가 슬쩍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생일인데 뭐 어때 하는 마음으로 함께 잔을 기울였습니다. 홍대의 네온 사인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알록달록 번지고 골목 어딘가에서 기타 치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23살의 생일밤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을 넘겼습니다. 7월 3일 새벽. 술자리를 정리하고 나온 두 사람은 홍대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김모 씨의 자취방은 관악구, 이모 씨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한강에 가고 싶다.
이모 씨는 당황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한강이라뇨. 게다가 김모 씨는 분명히 취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렸고 혀가 살짝 꼬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강은 무슨 한강이야. 그냥 집에 가자. 아니, 한강 가고 싶어. 진짜로. 김모 씨의 목소리에는 술기운 너머로 묘한 고집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곱씹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모 씨는 더 말려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혼자 보낼 수는 없으니 일단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김모 씨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산역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홍대 앞에 번화한 불빛이 차창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분 뒤에 창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가로등 간격이 점점 넓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도로 양쪽으로 어둠만 남았습니다. 7월 초 서울의 밤 공기는 습하고 끈적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택시 안에서도 창문 틈 사이로 한강 쪽에 축축한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모 씨는 옆에 앉은 김모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모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수다를 떨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택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심야 음악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야, 괜찮아? 무슨 생각해? 김모 씨는 대답 대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한강 위로 다리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가 당산역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택시가 아직 완전히 멈추지도 않았는데 문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이모 씨가 놀라서 팔을 잡았지만 김모 씨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김모 씨는 횡단보도 신호도 보지 않고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바지를 입은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작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한강 둔치로 이어지는 어두운 골목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이모 씨는 택시비를 치르고 허겁지겁 뒤를 쫓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섰을 때 안쪽은 칠흑 같았습니다.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길 위로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만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모 씨는 그 소리를 따라 뛰었습니다. 그러나 골목은 갈래길로 나뉘었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야, 김모 씨, 어디야? 이모 씨의 목소리가 골목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구두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모 씨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혼자 돌아서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모 씨는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눌러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모 씨의 휴대폰은 정지 상태였으니까요. 취업 공부에 집중하겠다며 스스로 꺼놓은 그 전화기가 이 순간에는 구명줄이 끊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이모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김모 씨가 스스로 연락해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밤 이모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도 김모 씨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에 계신 김모 씨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박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딸이 하룻밤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시각 김모 씨가 마지막으로 뛰어들어간 그 골목 너머에는 토끼굴이라 불리는 좁고 어두운 지하 통로가 있었습니다. 당산역에서 한강 둔치로 이어지는 길목이었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통로였지만 해가 지면 인적이 끊겼습니다. 2006년 당시 이 일대에는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좁고 어두워 인근에서 날치기를 비롯한 각종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던 우범지대였습니다. 김모 씨가 생일밤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 형사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 반이 넘어서였습니다. 노들길 갓길에 순찰차와 감식 차량이 줄지어 서고 배수로 주변으로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성산대교 위를 달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지만 불과 몇 미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눈길을 주는 운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형사가 배수로로 내려갔습니다. 7월 초의 밤 공기는 습기를 머금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풀숲 사이로 녹조와 고인물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감식반이 비춘 조명 아래 여자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형사는 수많은 변사 현장을 밟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살인 현장치고 너무 조용했던 겁니다. 뒤집어진 것도 끌린 흔적도 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나체의 전라 상태였지만 시신은 깨끗한 상태였다.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가슴을 양손으로 가리고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다. 형사가 훗날 이 현장을 떠올리며 남긴 말입니다. 깨끗하다는 표현이 기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발바닥에 흙 한 점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들여 이 여자의 몸 구석구석을 물로 씻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7월의 배수로 옆 풀과 흙과 벌레가 뒤엉킨 그 자리에서 이 몸만 유독 다른 세계에서 옮겨온 것처럼 정결했습니다. 감식반이 시신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정결함 뒤에 감춰진 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목에는 끈으로 졸린 자국이 2줄 나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범인은 이 여자의 숨을 단번에 끊지 않았습니다. 양쪽 손목에는 청색 테이프로 묶였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묶인 채로 오랜 시간 버둥거린 흔적이었습니다. 귓불과 유두에는 이빨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가 살갗을 파고들어 남기는 자국, 법의학에서 치흔이라고 부르는 흔적이었습니다. 코에 휴지가 삽입되어 있었고 음부에도 같은 방식으로 휴지가 밀어 넣어져 있었습니다. 음모는 면도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깎여나간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손등에는 동그란 모양의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담뱃불을 지져서 생긴 열 손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없었습니다. 몸 어디에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현장의 형사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구타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범인이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마구 때린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특정 부위만 골라 고통을 가한 겁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자세. 양 팔은 가슴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양 다리는 벌어진 채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죽은 뒤에 일부러 팔과 다리를 그렇게 배치한 겁니다. 머리카락은 위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신이 이 자리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운반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시신의 상체를 다른 한 사람이 하체를 들어 옮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체를 끌고 온 흔적이 없고 사체의 머리카락이 위로 쏠려 있는 것으로 보아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관의 이 판단은 이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신원 확인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동생과 자취 중이던 23살 취업 준비생. 전라북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석 달 남짓. 부모님이 딸의 성공을 바라며 보낸 서울에서 그 딸은 시신이 되어 배수로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배수로라 통하는 길에는 끌린 자국이 없었습니다. 시신 주변 풀숲에서 혈흔이나 의복 조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행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이 장소에 시신을 놓고 떠나면서 자신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겁니다. 시신을 깨끗이 씻은 것도 결국은 같은 이유였습니다. 몸 위에 묻어 있을 수 있는 범인의 DNA, 채모, 피부세포, 타액까지 전부 물로 씻어 없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범인이 미처 지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이 이송된 뒤 부검이가 항문에서 면봉을 채취했을 때 정액 반응이 나왔습니다.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였습니다. 귓불에서도 타인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치흔 사이에 미량의 타액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범인은 시신의 표면은 완벽하게 씻어냈지만
체내까지는 손이 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검출된 양이 너무 적어 당시 기술로는 혈액형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에서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수치 하나가 수사관들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 김모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7월 3일 새벽 1시, 만취한 상태로 골목에 뛰어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에서 알코올이 한 방울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체내의 알코올이 전부 분해될 만큼의 시간이 지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최소 12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사라진 여자가 최소 12시간 이상 어딘가에 살아 있었습니다. 손목이 테이프에 묶인 채, 몸에 화상을 입은 채 그 긴 시간을 버텨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끈이 목을 감았습니다. 낮 동안 서울의 도로 위에서는 수만 대의 차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점심을 먹고 퇴근했을 겁니다. 그 같은 시간, 이 도시 어딘가에 밀폐된 공간에서 23살의 취업준비생이 묶인 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 여자의 비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2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는 것. 시신을 씻기고 특정한 자세로 배치하고 이물질을 삽입하고 대로변에 유기한 행위는 범인이 자신의 행위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과시형 범죄의 특징과 유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둘째, 혼자서는 불가능한 범행이라는 것. 시신을 운반한 방식, 증거를 인멸한 치밀함, 차량을 이용한 유기까지 최소 2명 이상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첫 번째 과제가 떠올랐습니다. 김모 씨가 사라진 당산역 인근 그 골목 주변에서 무언가를 본 사람이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수사팀은 2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 팀은 시신이 발견된 노들길 배수로 주변을, 다른 한 팀은 김모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당산역 인근 골목을 맡았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에서 당산역까지는 약 2km, 차로는 4분이면 닿는 거리였지만 걸어서 이동하기엔 한참이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범행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었습니다. 당산역 인근을 맡은 수사관들은 김모 씨의 친구 이모 씨가 진술한 동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지점, 무단횡단한 횡단보도, 그리고 김모 씨가 뛰어들어간 골목.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토끼굴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나왔고 그 길에 조금 못 미친 곳에 낡은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당산 이동 노인회관 앞의 비석이었습니다. 비석까지의 거리는 김모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에서 도보 약 2분, 성인 걸음으로 금방 닿는 거리였습니다. 비석 앞에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티셔츠가 반듯하게 개져 있었습니다. 속옷도 그 위에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한 쌍의 구두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옆에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과 선글라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현금이 그대로였습니다. 한 장도 빠지지 않은 상태. 강도가 목적이었다면 절대 남겨두지 않았을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비석 앞에 쪼그려 앉아 물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정리된 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빨래를 갠 뒤 서랍에 넣어두듯 티셔츠와 속옷에 접힌 선이 또렷했습니다. 구두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게 아니라 코가 같은 방향을 보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본인이 직접 벗어놓은 거 아닙니까? 술 먹고 옷 벗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선배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접어놓겠어? 만취 상태였다면서. 취한 사람은 옷을 벗어 던지지 개서 놓지는 않아. 형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김모 씨는 마지막 목격 당시 횡단보도 신호도 무시하고 뛰어갈 만큼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옷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리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을 정리한 건 김모 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감식반이 티셔츠와 속옷의 표면에서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타인의 지문이 단 하나도 검출되지 않은 겁니다. 옷을 접었으면 접은 사람의 지문이 남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문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신을 씻겨 놓은 것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범인은 시신에서도 소지품에서도 자신의 흔적을 집요하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비석 뒤쪽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풀이 짓밟혀 있었습니다. 여름철이라 무성하게 자라 있어야 할 풀들이 넓은 범위에 걸쳐 꺾이고 뭉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거나 혹은 무언가가 이 바닥 위에서 벌어졌다는 흔적이었습니다. 비석에 기대어 쉬었던 것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비석에서 시신 발견 장소까지 차로 4분이야. 여기서 뭔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차에 태워서 노들길까지 간 거지. 선배 형사가 지도 위에 두 지점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동선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김모 씨는 당산역에서 내려 골목으로 뛰어갔고 도보 2분 남짓 거리에 이 비석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김모 씨는 차량에 실려 2km 떨어진 노들길 배수로까지 이동했고 그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류품을 하나씩 대조하던 수사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지가 없습니다. 김모 씨가 실종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은 상의 티셔츠, 하의 빨간색 바지, 그리고 속옷이었습니다. 티셔츠와 속옷은 비석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알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바지만은 유류품에서도 시신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겁니다. 현금은 그대로 놔두고 바지만 가져간 거야? 그리고 이것도요, 휴대폰이 없습니다. 가방 안을 다시 뒤져봤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의 휴대폰은 취업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정지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통화도 되지 않고 중고로 팔아봤자 값어치가 거의 없는 폰이었습니다. 현금이 담긴 지갑은 버려두고 쓸모없는 정지된 휴대폰만 가져간 겁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왜 하필 폰이냐는 거지. 정지된 폰을 가져가는 이유가 뭐야? 수사관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아무도 선뜻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지된 폰이라 해도 내부에는 전화번호부, 문자 기록, 사진 같은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김모 씨와 이전에 접촉한 적이 있는 인물이라면 그 기록을 없애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폰 안에 범인과 연결되는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건 우연한 범행이 아닐 수 있어. 처음부터 김모 씨를 알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지. 수사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 가설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김모 씨가 만취 상태로 캄캄한 골목에 혼자 뛰어들어갔다가 그 일대를 배회하던 불특정 범인과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는 가설. 다른 하나는 범인이 처음부터 김모 씨를 알고 있었으며 휴대폰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지우기 위해 폰을 가져간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범인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시신에서 자신의 흔적을 씻어내고 옷에서 지문을 닦아내고 필요한 것만 골라 가져갔습니다. 현금은 남겨둠으로써 강도 범행처럼 보이지 않게 했고 옷은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마치 수사관의 머릿속에 들어앉아 한 수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겁니다. 비석 앞에 가지런히 놓인 물건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불안한 단서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여자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접어서 정리하고 지문을 닦아내고 필요한 것만 챙겨간 뒤 여자를 차에 실어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고 모든 것이 철저했습니다. 남은 건 목격자였습니다. 7월 초의 서울. 해가 긴 여름이었고 밤이 짧았습니다. 아무리 새벽이라 해도 당산역 주변에 누군가 깨어있던 사람이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대대적인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산역 인근 빌라와 다세대 주택, 편의점, 그리고 노들길 주변까지 그날 밤 이상한 것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3명이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날 밤에 무언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말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거리로 나와 빗자루질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월 3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산역 인근 골목을 쓸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양팔로 가슴을 감싸 가리며 전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순간적으로 놀라 멈춰섰지만 여자는 그를 보지도 않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하의는 뭘 입고 있었습니까? 바지요.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무슨 색이었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두워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청바지 같았어요. 수사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김모 씨가 그날 밤 입고 있던 하의는 빨간색 바지였습니다. 청바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색을 착각할 수는 있지만 빨간색과 청색은 아무리 어두워도 느낌이 다릅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최면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억의 더 깊은 층을 끌어올려 보자는 시도였습니다. 최면 상태에서도 환경미화원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청바지. 그 여자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요. 이 증언이 김모 씨에 관한 것이라면 빨간 바지는 이미 그 시점에 사라진 뒤였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청바지를 입은 여자가 김모 씨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상의를 벗은 채 골목을 뛰어가는 여자. 김모 씨든 아니든 평범한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는 당산역 인근 빌라에 살고 있던 여고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날 밤 자기 방 창문 너머로 골목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자 2명이 여자 1명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고요. 여자는 거부하며 몸을 빼려 했고 남자들이 그 여자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차가 있었어요. 길가에 세워져 있었는데 번호판에 인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라색 현대 엑센트였어요. 경찰은 이 학생에게도 법 최면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여고생은 여자가 입고 있던 바지가 베이지색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베이지색. 김모 씨의 바지는 빨간색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청바지라 했고 여고생은 베이지색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색이 전부 달랐습니다. 같은 밤, 같은 동네에서 벌어진 일인데 옷 색깔 하나가 이렇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의 증언이 셋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었고 가장 섬뜩했습니다. 견인차 기사였습니다. 7월 4일 새벽 0시 30분경,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되기 약 1시간 반 전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업무를 마치고 노들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성산대교 인근을 지나는데 평소에는 차가 절대 서 있지 않는 장소에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배수로 바로 옆이었습니다. 어두운 색의 아반떼 XD였습니다. 견인차 기사가 속도를 줄이며 지나가자 배수로 옆 풀숲에서 한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아반떼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 유리에는 짙은 썬팅이 되어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성거리던 남자가 다가오는 견인차를 봤습니다. 불빛이 번쩍 비추는 순간 남자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차? 잠깐의 침묵. 그리고 견인차의 형태를 확인한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군안차다. 견인차 기사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방중 배수로 옆에 서서 경찰을 경계하는 남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견인차는 그대로 노들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살인 현장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경찰 조사에서 견인차 기사는 한 가지 디테일을 더 기억해냈습니다. 서성거리던 남자의 옷에 알파벳 R이 눕혀진 형태의 상표가 붙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면 수사를 통해 아반떼 XD의 차량 번호 뒷자리에 8 또는 9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수사팀은 3명의 진술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새벽 4시, 여고생은 정확한 시각 미상, 견인차 기사는 새벽 0시 30분. 장소도 달랐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여고생은 당산역 인근 골목에서 목격했고 견인차 기사는 거기서 2km 떨어진 노들길 배수로 부근에서 목격했습니다. 차량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본 것은 인천 번호판의 보라색 엑센트였고 견인차 기사가 본 것은 아반떼 XD였습니다. 바지 색깔은 3명이 전부 달랐습니다. 이 3사람이 본 게 전부 같은 사건입니까? 아니면 각각 다른 일을 본 겁니까? 팀장이 물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범죄 심리 전문가의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전체적인 상황은 기억하지만 옷 색깔이나 차량 색상 같은 세부 사항은 왜곡되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짧은 순간 본 것이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따라서 바지 색상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이 목격자들이 김모 씨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당산역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 상의를 벗고 뛰어가는 여자, 여자를 붙잡으려는 남자 둘, 인천 번호판의 엑센트 차량, 그리고 시신이 발견될 배수로 바로 옆에서 경찰을 경계하며 서성이던 남자와 썬팅된 아반떼 안에 앉아있던 또 다른 남자. 특히 견인차 기사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1시간 반 전, 발견 장소 바로 옆에 2명의 남자와 한 대의 차가 있었다는 것. 경찰차? 아니 군안차다. 라는 그 한마디는 이 남자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경찰에 발각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시에 견인차라는 것을 확인한 뒤 태연히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이들이 그 정도의 담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손에는 이제 차량 단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고생이 기억한 인천 번호판의 보라색 엑센트, 견인차 기사가 기억한 아반떼 XD, 뒷자리 8 또는 9. 얼굴은 몰라도 차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찾으면 DNA를 대조할 수 있었습니다. 시신에서 검출된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으면 사건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몽타주를 작성하고 차량을 추적하고 DNA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이 안개를 걷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수사팀은 2갈래로 움직였습니다. 한쪽은 얼굴을 쫓았고 다른 한쪽은 차를 쫓았습니다. 먼저 몽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고생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2명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새벽 골목에서 여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남자 둘. 여고생은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얼굴의 윤곽과 체형 정도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밀한 인상착의까지 잡아내기에는 거리가 있었고 어둠이 깊었습니다. 그래도 몽타주는 완성되었고 영등포 관내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전단지가 뿌려지고 경찰서 게시판에 몽타주가 붙고 관할 파출소마다 수배 협조 공문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본 적 있다는 제보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몽타주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뚜렷한 특징이 잡히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닮은 듯 아무에게도 닮지 않은 얼굴이 됩니다. 수사팀 안에서도 이 몽타주의 효용에 대한 의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지 색깔조차 일치하지 않는 목격 진술을 근거로 성급하게 몽타주를 배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에게는 몽타주보다 더 확실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DNA. 시신의 귓불과 항문에서 검출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 이것만 일치하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조할 대상을 어떻게 추리느냐였는데 여기서 차량 단서가 쓸모를 발휘했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견인차 기사의 증언을 따랐습니다. 아반떼 XD, 차량 번호 뒷자리에 8 또는 9가 포함된 차. 경찰은 전국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아반떼 XD를 추출했습니다. 약 1000대가 걸려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1000대의 소유자 명단을 뽑아
남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해당 차량을 소유한 남성들을 한 명 한 명 방문했습니다. 면봉으로 볼 안쪽 점막을 긁어 검체를 채취하고 봉투에 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협조적이었고 어떤 사람은 불쾌해했습니다. 제가 왜 살인 용의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수사관들은 사정하고 설득하며 검체를 받아냈습니다. 국과수 실험실에서는 검체가 도착할 때마다 시신에서 채취한 DNA와 대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STR 분석이라 불리는 기법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유전자 반복 패턴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일치하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수십억 분의 1 수준까지 올라가는 정밀한 감식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1000여 명 중 단 한 명만 걸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 100명, 불일치. 300명, 불일치. 500명을 넘어가도 불일치. 수사관들의 표정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마지막 검체까지 결과가 나왔을 때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00여 명, 결과 0. 완전한 제로였습니다. 수사팀의 유일한 과학적 돌파구가 막힌 겁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첫째, 범인이 차량 소유자가 아닌 경우 빌린 차를 탔거나 도난 차량이었거나 혹은 차 소유자의 지인이나 동승자였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차량 명의자는 잡았지만 정작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른 인물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목격자 진술 자체가 범인과 무관한 경우 환경미화원이 본 여자가 김모 씨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여고생이 본 신랑이가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이었을 수도 있고 견인차 기사가 본 남자들이 범인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는 처음부터 맹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이 DNA를 채취한 대상은 남성 소유자뿐이었습니다. 차량이 여성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그 여성의 남편이나 아들, 남자 형제가 차를 몰았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된 겁니다. 또한 여성 공범의 존재 가능성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범행이 최소 2인 이상이라는 판단 아래 한 명이 운전하고 한 명이 실행범이라면 운전자가 반드시 남성이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당시 수사 관행은 성범죄에서 여성 가담자를 상정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하나, 몽타주 배포의 근거가 된 여고생의 진술은 바지 색상에서 피해자의 실제 착용색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몽타주를 전면 배포한 것은 수사 자원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중에 제기됩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CCTV가 없었습니다.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의 기억이 유일한 실마리였고 DNA가 유일한 과학적 무기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전부 동원해서 1000여 명을 뒤졌는데도 범인은 그물 바깥에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시신 발견 지점 인근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가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노들길을 자주 이용하는 택시기사들, 인근 공장이나 사업장에 출입하는 남성들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역시 일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몽타주는 전단지 위에서 바래져 갔고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사건 초기의 뜨거운 보도는 몇 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터지고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면서 노들길의 23살 취업준비생은 지면 뒤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전라북도의 부모님은 매일 전화기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사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오기를요.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는 전화가 오기를요.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생일날 밤에 벌어진 일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시간 1000여 명의 DNA 목록에 이름이 없는 누군가가
이 도시 어딘가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출근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 일상 속에 7월의 그 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묻혀가고 있었을 겁니다. 수사 기록은 점점 두꺼워졌지만 그 안에 범인의 이름은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사건은 미제 서류함 속으로 들어갔고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의 책상 위에서 서서히 다른 사건들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6해가 흘렀습니다. 2012년 3월 9일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노들길 사건 담당 형사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형사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되뜸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노들길 사건 말입니다. 몽타주 보셨죠?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들길 사건, 6년 전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새로운 목격자도 없어서 사실상 멈춰있던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그 사건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몽타주 속 얼굴 비슷하게는 생겼어요. 근데 키는 5cm 정도 작습니다. 형사는 재빨리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몽타주 속 인물의 얼굴은 맞지만 키가 다르다. 이것은 몽타주를 본 일반인의 막연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몽타주 인물의 실제 키까지 언급하려면 그 인물을 직접 아는 사람이어야 가능한 수준의 정보였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는 짧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 단절음이 사무실 안에서 허공을 울렸습니다. 형사는 즉시 통화 기록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발신번호를 역추적한 결과 전화가 걸려온 곳은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였습니다. 2012년에도 아직 남아있던 오래된 공중전화. 형사가 강북구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쪽 구석에 전화 박스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유리문은 금이가 있었고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화기는 제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감식반이 전화기와 부스 내부에서 지문을 채취하려 했지만 쓸만한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만진 표면이라 겹겹이 뭉개져 있었던 겁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는 없었습니다. 2012년이었지만 아파트 단지 외곽의 공중전사 부근까지 방범 카메라가 닿지는 않았습니다. 형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그 시간대에 전화박스 근처를 지나간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내 주민 중에 수상한 인물이 있는지 탐문했지만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보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대신 공중전화를 사용한 것 자체가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번호 추적이 불가능한 공중전화, 낡은 부스에 지문이 특정되지 않는 위치.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깔끔했습니다. 이 남자는 전화를 걸기 전에 장소를 골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팀은 제보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이 남자가 알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문제였습니다. 첫째, 6년 전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던 사건이었는데 6년이 지나서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경찰이 배포한 몽타주를 보았거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몽타주 속 인물의 실제 키와의 차이를 5cm 단위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범인을 직접 아는 사람입니다. 형사가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몽타주의 얼굴이 비슷하다는 건 전단지를 본 누구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키가 5cm 작다는 정보는 몽타주 속 인물과 실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범인 본인이거나 범인과 가까운 사이이거나 적어도 범인의 신체적 특징을 눈으로 확인한 적 있는 인물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6년이나 지나서야 전화한 걸까요? 수사관들 사이에서 여러 가능성이 오갔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일 수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눌러왔던 죄책감이 어느 날 한계에 달해 결국 전화기를 들었을 가능성. 하지만 그렇다면 왜 한 번으로 끊었을까요? 진정으로 양심에 시달렸다면 범인의 이름을 말하거나 추가 정보를 남겼어야 합니다. 몽타주 속 얼굴이 비슷하다는 것과 키 차이만 알려주고 끄는 건 정보를 완전히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혹은 협박의 목적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범인과 사이가 틀어진 공범이나 지인이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경찰 제보라는 형식으로 우회 전달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전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범인에게 압박이 되는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죠. 아니면 범인 자신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 세상에 알려져 있고 경찰이 여전히 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과시형 범죄자의 심리. 몽타주가 자신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경창의 코앞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우월감을 맛보려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전화 한 통은 사건에서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진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형사는 이후 몇 달 동안 같은 전화가 다시 걸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의 그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았고 형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에게서든 다른 누구에게서든 노들길 살인사건에 대한 제보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북구 아파트 단지의 공중전화 박스는 그 뒤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유리문 틈으로 물이 스며들었고 수화기에는 먼지가 더 쌓였습니다. 그 부스 안에서 수화기를 들고 짧은 문장을 내뱉은 남자의 체온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장기미제 사건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상태라 영등포 노들길 살인사건은 현재 다시 수사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의 수사 종결 선언이었습니다. 2006년 7월에 시작된 수사가 8년 만에 멈춘 겁니다. 목격자 3명의 진술은 서로 엇갈린 채 정리되지 못했고 천여 명의 DNA는 한 명도 일치하지 않았으며 6년 만에 걸려온 유일한 제보 전화는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그 시각 전라북도에서 부모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사라진 지 8년. 외박 한번 해본 적 없는 딸을 서울로 보낸 뒤 시신으로 돌려받은 부모님에게 돌아온 것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잡혀야 해제되는 건데 범인은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사건이 완전히 잊혀지려는 그 무렵 수사관들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들길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서 소름 끼치도록 닮은 사건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당산역에서 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5km 떨어진 주택가입니다. 2005년 이곳에서 여성 2명이 잇따라 살해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미제로 남았고 훗날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노들길 사건이 일어나기 약 7달 전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았을 때 유사점의 목록은 불안할 만큼 길었습니다. 첫째, 살해 방법이 같았습니다. 끈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시킨 것이었습니다. 둘째, 시신 안에 휴지 등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시신이 세심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넷째, 끈이나 테이프를 이용한 결박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범행에 2명 이상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지리적 근접성. 신정동과 당산동은 같은 서울 서남부 생활권이었고 차로 10여 분이면 닿는 거리였습니다. 수법의 일치, 도구의 일치, 시신 처리 방식의 일치, 인원 구성의 일치, 지역의 인접성, 시기의 연속성. 이 정도의 유사점이 모이면 동일범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일부 범죄 심리 전문가들도 두 사건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중했습니다. 유사하다는 것과 같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노들길 사건에는 신정동 사건에 없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시신을 특정한 포즈로 배치한 전시형 유기, 음모를 깎아낸 행위, 대로변이라는 노출된 장소에 일부러 시신을 놓은 과시적 성격. 신정동 사건은 은밀한 범행이었던 반면 노들길 사건은 보여주기 위한 범행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사람의 짓이라면 짧은 기간 안에 범행의 성격이 상당히 진화한 셈이었습니다. 가능한 일이었지만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두 사건의 연관성은 풀리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11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특정된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사건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 관리인이었던 60대 남성 장 씨. 그런데 장 씨는 2015년에 이미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용의선상에 오르지 못했던 인물이 죽은 뒤에야 범인으로 밝혀진 겁니다. 수사관들이 즉시 확인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장 씨가 노들길 사건의 범인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장 씨는 2006년 2월 별도의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노들길 사건이 벌어진 2006년 7월, 장 씨는 교도소 안에 있었습니다. 철장 안에 갇힌 사람이 배수로의 시신을 유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정동 1차, 2차 사건의 범인은 장 씨였습니다. 그리고 장 씨는 노들길 사건의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사건 사이에 가장 큰 의문이었던 동일범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정동에서는 1차, 2차 사건 외에 3차 사건으로 분류되는 납치미수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명 엽기토끼 사건이라 불린 이 사건은 범행수법과 정황이 1, 2차와 달랐고 장 씨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엽기토끼 사건의 범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사관들의 시선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장 씨가 저지른 신정동 1, 2차 사건과 노들길 사건의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엽기토끼 사건은 장 씨의 범행이 아니었고 이 사건과 노들길 사건 사이의 연관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서울 서남부에서 비슷한 시기에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진 미제 범죄. 실이 하나 풀리자 다른 실이 더 복잡하게 엉킨 셈이었습니다. 신정동 사건의 범인이 밝혀진 것은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DNA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범행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노들길 사건의 미궁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신정동은 20년 걸렸지만 범인이 나왔습니다. 노들길은 같은 20년이 흘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정동이라는 거울 앞에 노들길 사건을 비춰보면 이 사건의 특이성이 더 또렷해집니다. 신정동 범인은 한 명이었고 근처에 살며 근처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행동 반경이 좁았기 때문에 결국 그물에 걸렸습니다. 반면 노들길 사건의 범인은 최소 2명이었고 차량을 이용해 납치 장소와 유기 장소를 분리했으며 시신과 소지품에서 자신의 흔적을 조직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신정동의 범인이 충동과 기회에 의존한 범죄자였다면 노들길의 범인은 계획과 통제에 능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들길 사건에서 검출된 DNA는 여전히 국과수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귓불의 타액에서 추출된 DNA, 항문에서 채취한 정액의 DNA. 2006년 당시에는 양이 너무 적어 혈액형조차 특정하지 못했지만 기술은 해마다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미량의 검체에서도 정밀한 프로파일을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조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비교할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없으면 일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범인이 다른 범죄로 체포되어 DNA가 등록되거나 누군가가 범인의 신원을 제보하지 않는 한 국과수 냉동고 안의 그 검체는 주인 없는 열쇠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정동의 그림자는 노들길 사건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질문만 하나 더 보탰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시기, 닮은 수법. 그런데 다른 범인.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서울 서남부에서 이런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 장 씨 말고 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장 씨와 달리 한 번도 체포된 적 없었고 어떤 수사망에도 걸리지 않았으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름도 얼굴도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멈추고 연결고리도 끊어진 상태에서 사건은 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한 가지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가 멈추고 사건이 잊혀가던 그 시간에도 이 사건의 흔적들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남긴 서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범행의 모든 것이 좁은 반경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실종된 당산역 인근에서 유류품 발견 장소까지 도보 2분, 유류품 발견 장소에서 시신 유기 장소까지 차량으로 4분, 실종 장소에서 시신 발견 장소까지 직선 약 2km.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 거리에 주목했습니다. 범죄자는 자신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익숙한 장소에서 범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좁은 범위에서 납치, 유기, 소지품 정리까지 모두 해낸 것은 범인이 당산역에서 노들길 일대의 지리에 훤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였습니다. 인근 거주자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일하거나 최소한 이 일대를 자주 오간 인물이라는 추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시신을 다룬 방식이었습니다.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양팔을 가슴에 모으고 양다리를 벌린 채 하늘을 향해 배치한 행위, 중요 부위가 드러나도록 포즈를 잡아 대로변 배수로에 놓은 행위, 이것은 단순히 시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시한 것이었습니다. 숨기려 했다면 한강에 던지거나 산에 매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 통행이 끊이지 않는 도로 옆에 발견될 수 있는 위치에 일부러 놓았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과시형 또는 영웅형 범죄자로 분류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 자신의 범행에 서명을 남기는 사람, 시신의 코와 음부에 휴지를 삽입하고 음모를 제거하고 치은을 남긴 일련의 행위는 성도착증적 가학 성향을 이뤄내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구타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 범인이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냉정함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하면 전문가들이 그린 범인의 윤곽은 이랬습니다. 당산역 부근의 지리에 밝은 인물, 차량을 소유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최소 2인 이상의 조직적 범행, 과시형 가학적 성도착증 범죄자.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 윤곽은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윤곽 안에 채울 이름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링은 범인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세울 수는 있었지만 그 화살표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5년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었고 2006년에 발생한 노들길 사건은 정확히 그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노들길 사건의 공소시효는 영구히 중단되었습니다. 범인이 잡히는 날까지 시효는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도 멈추어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도시의 얼굴을 바꿔놓았습니다. 2006년의 당산역 주변은 낡은 빌라와 좁은 골목이 얽혀있는 오래된 동네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넓어지고 CCTV가 골목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토끼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변 풍경은 김모 씨가 마지막으로 뛰어들어갔던 그 새벽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들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수로는 정비되었고
풀숲은 깎였고 도로변에는 가드레일이 세워졌습니다. 시신이 놓여있던 그 자리를 찾아가 봐도 20년 전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 몽타주 속 얼굴은 여전히 이름을 갖지 못했고 국과수 냉동고 안의 DNA 검체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사라진 최소 12시간의 공백. 2006년 7월 3일 새벽 1시에 골목으로 뛰어들어간 김모 씨가 어디에서 무엇을 당하며 그 긴 시간을 보냈는지 밝혀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검이 말해주는 것은 결과뿐이었습니다. 손목이 묶였다는 것, 끈으로 2번 목이 졸렸다는 것, 손등에 불로 지진 자국이 있었다는 것. 그 시간의 순서와 장소와 과정은 범인의 기억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셋째, 시신 발견 1시간 반 전 배수로 옆에 서 있던 두 남자의 정체. 경찰차? 아니 군안차다 라고 말했던 그 남자는 누구였으며 썬팅된 아반떼 안에 앉아있던 또 다른 남자는 누구였는지. 이 두 사람은 천여 명의 DNA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물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경찰이 그린 수색 범위 자체가 빗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되짚어보면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무언가가 그것을 비껴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3명이나 나왔지만 진술이 서로 엇갈려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번호의 일부를 확보했지만 천여 명의 소유자 중 범인은 없었습니다. 시신에서 DNA를 추출했지만 대조할 상대를 찾지 못했습니다. 6년 만에 제보 전화가 걸려왔지만 한 번으로 끊겼고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사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밝혀졌지만 그 범인은 노들길 사건과 무관한 인물이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범인의 윤곽을 그렸지만 윤곽 안에 이름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매번 한 발짝 다가갔다가 한 발짝 뒤로 밀려났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보이듯 하다가 손을 뻗으면 다시 사라지는 것처럼. 이 사건이 20년째 미궁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단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서가 있는데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0년의 무게를 가장 오래, 가장 무겁게 짊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모 씨의 친구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 당시 취업 공부에 집중하겠다며 휴대폰도 정지시켜 놓은 상태였다. 결국 나 혼자 집으로 돌아가 친구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시체로 돌아올 줄 몰랐다. 이모 씨는 김모 씨가 골목으로 뛰어들어간 그 새벽, 덧셉에 붙잡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을 겁니다.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았더라면, 골목에서 찾아냈을 때 억지로라도 데리고 갔더라면, 아니면 애초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들은 답이 없는 것이어서 생각할수록 더 깊이 파고들기만 했을 겁니다. 이모 씨의 마지막 기억 속에서 김모 씨는 영원히 23살이었고 영원히 빨간 바지를 입고 어두운 골목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부모님에게 서울은 딸을 빼앗긴 도시였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보낸 서울에서 돌아온 것은 관 하나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넣은 실종 신고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죽인 범인을 찾는 수사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잡혀야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이니 범인이 잡히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김모 씨의 죽음은 확인되었지만 그 죽음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답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 사이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20년째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부분은 누군가는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인은 알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3일 새벽부터 7월 4일 새벽까지 김모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사라진 빨간 바지가 어디로 갔는지, 정주된 휴대폰을 왜 가져갔는지, 시신을 왜 그런 자세로 놓았는지, 범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2012년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남자도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몽타주 속 얼굴이 범인과 비슷하지만 키가 5cm 작다는 것을 그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전화로 말을 멈춘 이유가 두려움이었든 계산이었든 그 남자의 머릿속에도 진실의 조각이 남아있을 겁니다. 어쩌면 범인의 주변 사람 중에도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6년 7월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거나 설명할 수 없는 외출을 했거나 갑자기 차를 바꿨거나 뉴스를 보며 유독 불안해했던 사람. 그 기억이 20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묻히는 것이니까요. 공소시효가 사라진 이상 이 사건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범인이 밝혀지는 순간 재판은 열릴 수 있습니다. 국과수에 보관된 DNA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범인이 살아있는 한 혹은 범인의 혈연이 다른 사건으로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순간 20년간 잠들어 있던 검체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노들길 위를 달리는 차들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성산대교 아래로 한강물이 흐르고 당산역에서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고 토끼굴을 지나는 발걸음은 하루에도 수백 번 이어집니다. 이 도시의 일상은 20년 전과 똑같이 굴러가고 있지만 그 일상 아래 하나의 물음이 묻혀 있습니다. 2006년 여름, 23살의 생일밤에 사라진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물음은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답이 있습니다. 미제 사건이라는 말은 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답을 아는 사람이 말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범인이 2명 이상이라면 최소 2사람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사람의 주변에 무언가 이상했던 기억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2012년에 공중전화를 걸었던 남자가 다시 전화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6년 만에 한 번 용기를 냈던 사람이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름을 말하지 못했더라도 이번에는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2006년 7월 초 당산역 근처에서 새벽 시간대에 무언가를 보았거나 들었던 분이 계시다면 토끼굴 부근에서 수상한 차량이 서 있는 것을 보았거나 여자의 비명이나 실랑이 소리를 들었거나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던 분이 계시다면 그 기억 한 조각이 20년째 답을 기다리고 있는 23살 취업 준비생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김모 씨는 서울에 온 지 석 달 만에 자기 생일날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딸의 성공을 빌며 서울로 보냈던 부모님의 기대는 배수로 위에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취업 공부에 집중하겠다며 스스로 꺼놓았던 휴대폰은 결국 구조 요청 한번 보내지 못한 채 범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김모 씨가 꿈꾸던 미래는 그 새벽 골목 어둠 속에서 끊겼습니다. 범인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사라졌습니다. 국과수의 DNA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